17장은 레디에이션 프로텍션입니다. 방사선으로부터 어떻게 방호를 할 것인가 라는 개념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지라는 개념이 있고 이퀴블런트, 이펙티브 도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크게 네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향입니다. 이펙트고, 방사선 또는 방사능으로 인해 유발되는 모든 종류의 효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손상, 데미지입니다. 영향 중에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인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이 있는데, 위에는 보건상의 해로운 영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험은 확률을 포함하는 건강상의 위해,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의 위험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방사선의 위험 정도는 여러 가지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non-linear relationship이 있고 linear relation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X축은 보시면은 X축은 도지고 Y축은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X축 도지고 Y축 리스크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설명하는 것은 저선량, 그러니까 낮은 선량에 되었을 때 리스크하고 높은 선량이 피폭되었을 때 리스크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러한 모델이 있고 리니어 릴레이션십 모델이죠. 그리고 이 모델은 낮은 선량에서 피폭되는 정도가 리니어하지 않은, 그러니까 더 많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니어 릴레이션십 모델이고요. 그런데 그 LNT 모델은 뭐냐면 리니어 난스레쇼ल्드입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인 모델이란 거죠. 이거는 피폭하고 위험이 정비례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에디티브, 그러니까 각각의 선량에 대한 피폭이 그냥 그 서메이션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LNT 모델인데, 두 가지 모델을 이렇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론만 이렇게 계속 제시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LNT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그 과학적으로 더 신빙성 있고 맞기 때문에 LNT 모델을 채택한 것은 아니고요. LNT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에디티브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황에서 피폭된 것을 관리할 때 단순히 그 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NT 모델이 국제 그 표준으로 채택된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non-linear relationship 모델의 특징은 로우 도지에서 위험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낮은 그 도지에서 피폭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인체에서 입증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포 단위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이제 나타낸 건데, 이런 그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는데 피폭이 되었어요. 피폭이 되면은 이 세포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피폭을 되어서 죽으면은 이게 LNT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난리니어 스레숄드 모델은 뭐냐면은 방사선이 얘를 피폭시켰어요. 그런데 얘를 피폭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셀들도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해진 피폭에 비해서 더 많은 위해가 발생하더라. 이게 난리니어 릴레이션십 모델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세포가 죽을 때 세포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이 옆에 셀도 영향을 미쳐서 그 옆에 주위의 세포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세포 레벨에서는 관찰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하지만 이게 실제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사실은 좀 관찰하기 힘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non-linear relationship 모델이 그 이론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LNT 모델은 리니어한 선형 관계이고, 이것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고,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기보다 그냥 관리에 편하기 때문에, 피폭 범주의 총설량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제기구 ICRP라는 국제기구에서 공고하는 개인 선량 한도입니다. 개인 선량 한도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피폭되는지, 그래서 이 한도를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피폭이 있고, 직무 피폭은 방사선을 이용한 그 업장, 그러니까 병원이나 연구단체 같은 것들이 있고, 일반인 피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피폭과 일반인 피폭의 기준이 다른데, 확률론적 역량의 관리를 위해서 유효 선량을 측정하고 있고요. 얘는 결정론적 역량의 등가 선량입니다. 그래서 유효 선량이라는 단어와 등가 선량의 단어가 있는데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확률론적 역량은 그 피폭되는 찬스가 크면 클수록 그 역량이 커진다는 거고, 결정론적 역량은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그 역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론적 역량과 결정론적 역량에 대한 기준이 있고, 수정체, 피부와 같은 영역에서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레커멘드 되는 도즈 리밋이 있는데, occupational exposure, 그리고 태아,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한 그 각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ICRP라는 단체가 있고 NCRP라는 단체, 얘는 미국 단체고요. 그래서 각각의 기준에 대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유효 설량, 뭐 흡수 설량, 이런 등가 설량이란 단어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방사선에 피폭이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피폭이 되냐라는 것을 어떻게 계측하냐, 그게 도시메트리라는 분야인데요. 도시메트리는 도지를 계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피폭되는지를 계측하는 거고, 인터널 도시메트리는 그러니까 그 핵의학에서 와 같이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제 섭취할 때, 주사할 때 내부 장기가 피폭이 되는 거죠. 그런 내부 장기가 오간이 어느 정도 피폭되는지를 갖다가 계측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널 도시메트리, 내부 장기 피폭을 설량을 계측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거죠. 세이프티, 안전한지, 그리고 에피컷이 유효한지라는 것을 이제 계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인체에 주입했는데, 얘가 그 암치료 목적이라면은 암에 얼마만큼 그 도지가 전달되어서 암이 치료가 되는지를 관찰해야 될 건데, 그래서 튜머에 어느 정도 도지가 피폭되는지를 계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에피컷이는 유효성입니다. 튜머에 어느 정도 피폭이 되어서 튜머가 잘 죽나 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세라피 플래닝, 그래서 몇 번 그 방사선 피폭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을 투여해서 피폭시킬 것인가, 그때 어느 정도 튜머가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런 인터널 도시메트리를 통해서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계측하는 목적은 튜머는 많이 죽여야 되는데,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 조직이 뭐 리버나 키드니 같은 뭐 스토막 같은 영역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상 조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하는데 정상 조직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세이프티를 보장하는 것이고, 인터널 도시메트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라피를 할 때 각각의 장기,
홀바디, 그 복매로가 안전한지 여부,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할 때, 반복 치료를 할 때 이런 그 방사선에 대한 영향 같은 것들을 관찰해야 되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영역이 인터널 도시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릴 것은 인터널 도시메트리를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다시 이제 등장시켰는데,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엑스레이, 감마레이와 같은 그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에 의한 영향을, 피폭 영향을 계측하는 게 도시메트리이고요. 그러니까 감마레이와 혹은 핵의학에서 사용하는 베타, 알파가 피폭되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인체가 데미지를 받는지, 손상을 받는지, 그 에너지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영향을 계측하는 게 도시메트리입니다. 그 저희가 전반부에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과 난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난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은 이게 뭐 전자파나 그런 그 이제 가시광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방출되는 이런 레디에이션이고,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 입자를 갖다가 이온을 이온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결국 요즘 이거죠. 카이네틱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래서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세포에, 그 커지면 이제 조직에,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전달되나 라는 것을 계측하는 것이 도시메트리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아 메디신에서 이용하는 그런 레디에이션은 그 감마레이, 그 파지트론, 일렉트론 알파와 같고, 이렇게 감마는 이렇게 표현하고, 파지트론은 설명드렸듯이 양성자인데 베타 플러스, E 플러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차지는 플러스 1 차지를 띠고 있고, 일렉트론은 정기적 성질만 다르고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E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자죠. 베타 마이너스 E 마이너스 1가, 알파는 알파로 표시하고 플러스 2가를 띄고 있습니다. 감마리에는 일렉트리컬 차지가 있죠. 그래서 그 방사선의 단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전자볼트가 있는데, 이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방사선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고, 전자가 1볼트의 전압으로 가속되어 얻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종 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이 공기, 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그 방사선 종류와 단위가 있는데, 공기에 피폭되는 정도는 조사설량이라는 단위로 평가를 하고, 물질은 흡수설량, 인체는 등가설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인체를 계측할 때 흡수설량, 등가설량인데, 흡수설량의 단위는 그레인, 그리고 등가설량은 시버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단위입니다. 다만 가중치가 곱해졌는데, 그 방사선 가중치, 그리고 어느 인체에 피폭되었는가, 그 가중치가 포함된 게 시버트라는 단위고요.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조사설량입니다. 익스포저 도즈고요. 어떤 장소의 감마 혹은 X선에 의한 조사의 강도를 공기의 전리정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쿨롱 퍼 킬로그램이고, 렌트겐인데, 1렌트겐은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퍼 kg고, 그러니까 조사 설량률은, 레이트는 단위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받은 조사 설량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강도는 공기 1kg이 전리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중 한쪽의 전기량을 합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설량이란 개념이 있고요. 흡수 설량입니다. 업소브 도즈고요. 그러니까 방사선이
물질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폭을 시키면 우리 몸이 되겠죠. 우리 몸에 피폭되었을 때, 상호작용했을 때, 어떤 그 카이네틱 에너지가 우리 몸에 전달되었을 때, 물질, 우리 몸의 단위 질량당, 우리 몸의 단위 질량당 어느 정도 에너지가 흡수되는지 이를 평가하는 것이 흡수설량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그레입니다. 단위는 그레이고, 물질 1kg 중에 1줄의 에너지가 흡수된 단위와 같고, 그래서 1그레이는 1줄 per kg입니다. 그래서 100라드라고 하는, 이거는 옛날 단위입니다. 아주 옛날 단위고, SI 유닛은 그레이고, 이거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종류, 물질에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종류와 물질의 종류의 팩터를 표시한 거는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는 다른 설량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등가설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퀴버런트 도주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흡수설량은 단위 킬로그램당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전달되느냐, 흡수되느냐, 줄 퍼 킬로그램이죠.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설량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방사선의 종류, 뭐 알파나 베타나 감마에 따라서 흡수되는 그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알파는 방사선 종류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알파는 단위 길이당 전달되는 에너지가 크죠. 그리고 베타, 감마는 알파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등가설량이고, 그래서 흡수설량에 방사선 가중인자가 곱해집니다. 이거는 상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흡수설량에 방사선 가중인자, 그러니까 알파의 경우는 베타나 감마에 비해서 방사선 가중인자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흡수설량에 방사선 가중인자 곱해진 게 등가설량입니다. 그래서 흡수설량의 단위가 뭐죠? 그리고 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숫자가 곱해집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곱해지면은 이 단위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인체 미칠 때 그 방사선 종류의 영향을 인자로 곱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때는 특별히 히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히버트도 결국은 줄 퍼 킬로그램인데 방사선 가중 인자가 곱해져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올린다라는 것이 있는데, 올린다는 이런 그 설량을 평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올린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치료를 할 때 어느 정도 피폭이 되는지를 보고를 하게 되고 환자에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나 방사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설량이 달라지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도즈 에스티메이션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인터널 도시메트리하고 똑같고, 각각의 장기에 흡수되는 설량을 평가하기 위한,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를 정량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업소프트 도즈를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하기도 하고, 이펙티브 도즈를 출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르고요. 어쨌든 도즈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장기가 어느 정도 안전한지, 그런 치료할 때, 그리고 튜머가 얼마나 피폭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치료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도즈가 전달되는지 라는 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터널 도즈가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모드는 이제 흡입이죠. 흡입. 그리고
먹을 때, 그리고 인젝션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정맥 주사하는 것이고, 인젝션도 실제 우리가 음식에 다량의 방사성 물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젝션이 있고, 이넬레이션은 이렇게 가스, 먼지와 같은 라돈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우리 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사선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일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흡입이고 먹기도 하고 그런 건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인젝션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의약품을 정맥을 통해 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젝션이란 말이고요. 하지만은 때로는 흡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폐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표지된 가스를 흡입을 시키기도 하고 또 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의 운동을 보기 위해서 먹이기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은 대부분 인젝션, 그 정맥 주사고, 렁 퍼퓨전을 보기 위해서 흡입을 시키거나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시된 음식을 먹이거나, 이런 것은 제가 이 분야에서 20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사실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한 물질을 인젝션, 정맥을 통해서 주사하거나 먹여서 혹은 흡입시켜서 그 인체에 피폭되는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정도를 평가할 때 그 방사선이 페니트레이션 되냐, 그러니까 오간, 그러니까 리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혹은 뭐 이렇게 키드니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이 피폭되는 정도가 다른 오간에도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페니트레이션 돼가지고 이스케이프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섭취된 오간에서 다른 영역으로도 피폭을 시킬 수 있냐가 페니트레이팅 레디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 오브젝트를 통과해서 다른 영역에 피폭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은 대부분 그 감마레이나 엑스레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렉트론이나 베타 파티클은 레인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난 페니트레이팅 이미션인데, 대부분 에너지는 그래서 그 자기가 방출하고 자기가 흡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리버가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여기 섭취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베타나 일렉트론은 자기가 방출했는데 자기가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멀리 못 간다는 거죠. 반면 엑스레이는 그 옆에 오간도 피폭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이 페니트링 레디에이션, 그리고 난 페니트링 이미션 레디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 페니트링 레디에이션은 베타나 알파와 같은 그런 레인지가 짧은 것들이 되겠는데, 대부분 자기가 방출하고 자기가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소프렉션은 1,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흡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니트링 레디에이션과 난 페니트레이팅 레디에이션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구분한 관점은 그러니까 레인지입니다. 얼마나 그 방사능이 전달되는 범위가 넓으냐. 그러니까 알파와 같은 거는 그 미치는 범위가 50 마이크론 미만이죠. 그러니까 그 미치는 범위 50 마이크론 미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리버에 피폭되었다. 그러면은 그 미치는 범위가 이 안에서 그냥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난 페네트레이팅 이미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레디에이션 도시메트리는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의 흡수가 티슈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I를 이용한 세라피에서는 결국 이런 것이 목적이죠. 그 레디에이션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암 조직에 데미지를 주어서 궁극적으로 암 조직을 다 손상시켜서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치료의 목적이니까 원하는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진단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결국은 환자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분포해 있고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암 치료를 하고 혹은 진단 관점에서 보면은 진단을 했는데 진단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해가 있는지를 예측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도시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인터널 레디에이션 라디오 뉴클라이드의 그 흡수된 정도를 계산하는 과정이 인터널 도시메트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용어가 정리가 된 표현들, 그래서 observed dose 라는 것이 있고, 베크렐은 방사성 단위인 거죠. 알라라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좀 황당한 개념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낮은 피폭되는 정도가 이렇게 낮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피폭되는 그런 확률을 낮춰라 이런 개념이고요. 1년에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개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웨이팅 팩터 개념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